자, 항상 독일 공군, 즉 루프트와페의 전체 역사를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이해하고 싶었던 여러분을 위해 저희 새 강좌는 지금 수강 신청을 받고 있고 수강생도 이미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좌에서는 루프트와페의 역사적 여정뿐만 아니라 그들의 항공기, 조종사들, 그렇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에이스 파일럿들, 사용된 전술들, 그리고 동원된 전력 규모까지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설명란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화면의 QR코드를 스캔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강의 계획서를 살펴보고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함께 이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많이 배워봅시다. 그리고 이 강좌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 제2차 세계대전 속 브라질 강좌의 최근 수업 중 한 부분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 수업에서 저는 지중해 전역에서의 루프트와페에 대해 다뤘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괜찮으시죠? 그리고 루프트와페는요? 그리고 지중해 전역에서의 루프트와페는요? 좋아요. 1941년 12월 1일부터 루프트플로테이와 루프트플로테5가 있었죠. 원래는 브뤼셀에 본부가 있었는데 영국 전투를 위해서였죠. 루프트플로테이는 로마로 내려갔습니다. 그렇죠. 1941년 12월 1일에 본부가 로마 교회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루프트플로테이는 1943년 9월 8일까지 머물렀고 그때 본부가 이탈리아 북부의 가르다 호수 지역으로 옮겨졌습니다. 알겠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먼저 죄송합니다. 1940년 1월 12일 알베르트 캐셀링 원수가 루프트플로테이의 지휘를 맡았습니다. 그는 이후 히틀러에 의해 지중해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알베르트 캐셀링. 그는 루프트플로테 2의 사령관이었죠. 지중해에 처음 도착한 독일 무장 부대는 루프트와페 소속 부대였고 10비행군단 이 1940년에 이미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지중해 총사령관으로 공군 장교를 임명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알베르트 캐셀링은 북아프리카 전역 내내 지중해 총사령관으로 있었고 전쟁이 끝나갈 때인 1944년 말까지 그 자리를 계속 지켰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는 루프트플로테이의 지휘권을 넘길 겁니다. 루프트플로테이는 지중해에서 루프트와페의 최고 공군 사령부입니다. 원수 볼프람 프라이어 폰 리히트호펜에게 넘길 겁니다. 그는 붉은 남작 만프레드 프라이어 폰 리히트호펜의 사촌이죠. 만프레드 폰 리히트호펜은 루프트와페에서 공격기 분야의 최고월로 여겨집니다. 그렇죠. 그는 전쟁 초반 대부분 동안 제8비행군단을 지휘했던 인물입니다. 맞아요. 폴란드에서 소련까지였죠. 즉, 루프트와페의 슈투카 부대들은 리히트호펜의 지휘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히트호펜은 1943년 6월 12일에 루프트플로테이의 지휘를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침공 당시 독일 공군을 지휘했던 사람은 캐슬링이 아니라 리히트호펜이었습니다. 캐슬링은 지중해 전체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그 시기에도 루프트와페의 주요 임무는 사실상 요격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공격하지 않고 방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투기 전력이 폭격보다 우선시됩니다. 따라서 야크트플리거 휘러 오버 이탈리엔이라는 사령부가 창설됩니다. 즉, 북이탈리아에서 모든 작전을 지휘하는 전투기 사령부입니다. 오버, 즉 북이탈리아, 이탈리아 북부입니다. 그리고 IAF, 즉 야크트플리거 휘러 오버 이탈리엔은 일부 부대만 지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항공부대에 대한 수요가 너무 커서 전투기 비행단, 휴이 한 지역에서 완전히 통합되어 작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비행단은 작전 지역에 따라 그룹을 나눠 운영합니다. 어떤 그룹은 프랑스, 어떤 그룹은 러시아, 또 어떤 그룹은 이탈리아에 있습니다.
그 슈와더가 완전히 통합된 건 아니며 모두 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JG, 즉 야크트게 슈바더 2와 야크트게 슈바더 4, 53, 77의 일부를 지휘했습니다. 그리고 43년 10월부터는 ANR의 전투기 부대도 지휘하게 됩니다. 곧 ANR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전투기 비행단들은 각각 전투기 그룹, 즉 그룹헤르를 가지고 있고 각 그룹마다 슈타펠이라고 불리는 편대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명칭은 당시 브라질이 사용하던 편대와 그룹 체계와 좀 더 비슷하고 예를 들어 미국이 사용하던 것과는 다릅니다. 미국인들에게 전투기 그룹은 야크트게 슈바더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전투기 그룹은 게슈바더, 야크트게 슈바더와 동등한 개념입니다. 이 독일 전투기 부대들은 44년 9월까지 그곳에 남아 있었고 JG-77의 두 번째 그룹의 마지막 항공기들이 북이탈리아에서 철수하여 독일로 이동했습니다. 따라서 9월부터는 독일 전투기 부대의 항공 전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북이탈리아에는요? 네, 여기 야크트 플리거피러 오버이탈리엔 사령부를 지휘했던 사람은 43년 10월에 이 직책이 신설됐을 때부터 44년 12월까지 귄터 폰 마우첸 중령입니다. 이후 에두아르트 노이만 대령이 지휘를 맡았으며 그는 북아프리카 JG-27과 마르세유의 옛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용했던 조종석이 있는데 제가 언급했던 그 조종석 이미 영상도 만들었죠. 노이만 수빈 데비네라고 하는데 하노버 박물관에 있습니다. 제가 영상도 찍었으니 여기 게시물에 올려둘게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1945년 4월까지였으며 마지막에는 한스 폰 한 소령이 지휘했습니다. 4월에서 5월까지였지만 그때는 이미 공중작전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이건 바로 FEB의 역사 자체에도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투기 부대들은 1944년 9월에 철수했습니다. 마지막 부대가 철수한 시점이 바로 FEB가 전선에 처음 투입된 때였죠. 그리고 FEB에 대해 읽어본 사람들은 포레타 테르메가 항공기에 의해 폭격당했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독립적인 독일군 부대 하나만 이탈리아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그 부대가 바로 나흐트 슐루스 그룹의 9, 즉 야간 공격 제9부대였고 이 부대는 오직 융커스 JU-87과 피아트 CR-42로만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비행기들은 매우 짧은 사거리에 극도로 취약한 기체들이었고 오직 밤에만 비행했습니다. 최전선 근처의 목표물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후방의 목표물은 공격하지 않았고 오직 최전선 근처의 목표물만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였죠, 엔? 그게 뭐죠? 그건 NSGR-9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거기에 약어를 넣었어야 했는데 NSGR-9입니다. 그게 포에타 테르메를 공격했고 마스카레냐스가 말하길 그게 푸디였죠. 폭격을 당했던 사람들이었고 그게 더 심했죠. 포에타 테르메 시내 중심에서요. 어쨌든 바로 그 부대가 FEB를 공격했던 부대입니다. 1945년에 야크트 프리트 오베리탈리엔이 이 항공기를 얻게 됩니다. 여기 이 특별 부대, 존더 코만도 조머라고 하죠. 단 3대의 비행기만 있었고 중위, 그러니까 에리히 조머 중위의 지휘하에 있었습니다. 이 부대가 이탈리아에서 최초로 제트기를 비행하게 되죠. 이탈리아에서 비행한 유일한 제트기들입니다. 이것들은 루프트바페가 이탈리아 북부로 보낸 정찰용 아라도 AR-234입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들에 대해 루이 모레이라 리마도 언급합니다. 그는 어떤 임무 중에 이런 제트기를 공중에서 봤다고 말하고 이미 독일군이 이탈리아에서 제트기를 운용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아라도 234 제트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초의 P-80 슈팅스타 제트기 부대가 1945년 4월에 유럽 전구에 도착합니다. 어디냐고요?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슈팅스타가 알아도 234를 격추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구도 알아도 234를 격추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슈팅스타는 너무 늦게 도착해서 이탈리아에서 어떤 작전 임무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FAB가 이탈리아에 있었던 시절에는 기본적으로 루프트바페의 이 두 부대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두 부대입니다. 그 외에는 예를 들어 독일에서 뭔가를 가져오는 비행기나 참모진 소속 비행기처럼 고정된 것이 아닌 소규모 항공 파견대가 오가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윤코스 88 같은 경우가 있었죠. 그때는 대위가 타마라. 지금 그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사람이 바로 아베스트루즈를 설계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누가 알려주겠죠? 그가 44년에서 45년 겨울에 그걸 파괴했거든요. 포르투나투 카마라. 죄송합니다. 포르투나투 카마라였네요. 포르투나투 카마라는 이탈리아 북부 게디 비행장에서 윤커스 88을 파괴했습니다. 즉, 두 부대 중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루프트바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강의에서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매주 저와 함께하는 라이브 수업에서 이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강의를 듣고 싶으시면 설명란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화면 QR코드를 스캔하세요. 거기서 뵙겠습니다.